여보, 그거 우리 전세보증금이랑 산후조리비에 쓰기로 한 적금이잖아. 당장 그만둬. 수지는 남편 태수의 손에 들린 통장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 5년 차 알뜰하게 모아온 적금 8천만 원. 둘이 힘을 합쳐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서 막 나오는 중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 동생 지연이가 급하게 차가 필요하대. 회사 다니는데 차 없으면 안 된다잖아. 태수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8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시누이 차를 사주겠다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 돈으로 전세 올리기로 했잖아. 아기도 곧 태어날 텐데. 수지는 임신 7개월의 배를 쓰다듬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싸늘했죠. 아, 시끄러워. 전세는 나중에 또 모으면 되지. 내 동생이 먼저야. 지연이가 좋은 차 타고 다녀야 시집도 잘 가지. 태수는 수진의 말을 자르며 짜증스럽게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 지연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오빠, 돈 찾았어? 내가 찍어둔 차 있거든. BMW 최신형이야. 빨간색으로 골랐어. 완전 예쁘더라. 지연은 수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임신한 수진의 붓기배와 낡은 티셔츠를 훑어보는 그 눈빛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언니, 뭐 불만 있어? 오빠 돈인데 오빠가 쓰는 거잖아. 언니가 벌어온 것도 아니면서 왜 참견해? 아가씨, 그건 우리 둘이 모은 돈이에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에이, 됐고. 아무튼 내일 차 뽑으러 가자, 오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지연은 수진의 말을 무시하고 태수의 팔짱을 꼈어요. 태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뱃속에 아기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수진은 결혼 앨범을 꺼내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신랑 신부의 모습. 하지만 지금의 태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수진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친정 엄마였죠. 수진아, 잘 지내니?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수진은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어요. 엄마한테 지금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죠. 친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엄마는 수진이 시집 잘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참아야지. 아기만 낳으면. 그러면 달라질 거야. 수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와 지연은 신이 나서 차를 뽑으러 나갔어요. 수진에게는 한마디 인사도 없었죠. 임신 중인 수진은 혼자 집에 남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냉장고엔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었죠. 8천만 원이면 아기용품도 사고 산후조리원도 예약할 수 있었는데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언니 나왔어. 내 차 봐봐. 완전 멋지지? 지연은 BMW 키를 수진 얼굴 앞에서 흔들었어요. 새 차 특유의 가죽 냄새가 났죠. 태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동생 옆에 서 있었고요. 내 동생 차 멋있지? 수진아, 너도 나중에 면허 따면 지연이 차 좀 빌려 타. 태수의 말에 지연이 깔깔 웃었어요. 오빠 농담이지? 내 새 차를 언니한테 빌려줘? 언니 운전 서툴러서 긁을 것 같은데.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임신 중이라 감정을 억눌러야 했죠.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수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진의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죠. 태수는 퇴근하면 지연과 드라이브를 가거나 술을 마시러 다녔어요. 임신한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죠. 어느 날 수진은 태수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속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본 순간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안엔 태수와 지연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3년 전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태수가 그걸 몰래 갚아줬다는 차용증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 지연 명의의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있었어요. 매달 카드값만 200만 원씩 전부 태수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고 용돈도 안 주더니.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이 자신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신우이한테는 이렇게 퍼주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진은 일단 그 서류들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 수진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계속 조사를 시작했죠. 태수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뒤지고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태수는 결혼 후 5년 동안 지연에게만 총 2억 원 가까이 쏟아부었더군요. 수진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들은 전부 신우이 뒷바라지에 쓰인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지연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태수와 지연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오빠, 나 이번에 프랑스 가방 하나만 더 사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지연아, 이번 달은 좀 힘들다. 수진이 출산 준비한다고 돈이 많이 드는데. 에이, 오빠도. 언니 출산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내 가방이 더 급하다고. 수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죠. 자기 조카가 태어나는 것보다 명품 가방이 더 중요하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 좀 알아볼게. 태수는 결국 지연의 말에 따라주더군요. 수진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출산이 끝나고 증거를 완벽하게 모은 다음에 움직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수진은 친정 엄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죠. 카페에 앉아 엄마 손을 잡으며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 집 땅 말이야. 아직도 그대로 있어? 응, 그 땅. 당연하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건데. 왜?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경기도에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던 게 기억났죠. 하지만 농사도 안 짓고 방치된 땅이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수진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 땅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려고요. 검색 결과에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땅이 속한 지역이 최근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더군요. 할아버지가 남긴 땅은 이제 358억 원 상당의 자산이 되어 있었어요. 358억. 수진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복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다 보여줄게. 수진은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기는 마치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힘차게 발로 찼죠. 출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지연이 또다시 집에 들이닥쳤어요. 이번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죠. 오빠, 소개할 사람 있어. 내 남자친구 민혁이야. 재벌 3세거든. 지연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멋진 정장 차림의 남자를 소개했어요. 태수는 감격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부여잡았죠. 오, 그래. 잘됐다, 잘됐어. 우리 지연이 복 받는구나.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을 민혁이 힐끗 쳐다보며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아, 우리 올케요. 임신 중이라 좀 예민해 보이죠?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연은 수진을 마치 집안의 장식품처럼 소개했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죠.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요. 그날 저녁 지연과 민혁은 외식을 하러 나갔고 태수도 따라갔어요. 임신 만삭인 수진은 또다시 혼자 집에 남겨졌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수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죠. 진통이 시작됐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고통에 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태수를 깨웠죠.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하지만 태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짜증스럽게 뒤척였어요. 에이,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자. 진짜야. 양수가 터진 것 같아. 병원 가야 해. 수지는 다리를 타고 흐르는 따뜻한 액체를 느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냈죠. 아, 시끄러워.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데. 택시 타고 알아서 가. 태수는 수진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진통을 참아야 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수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것도 기억해둘게. 전부 다. 구급차 안에서 수지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어요.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출산 내내 나타나지 않았죠. 분만실에서 나와 회복실로 옮겨진 수지는 혼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보드라운 얼굴을 보며 수지는 다짐했죠. 너만은 제대로 키울게. 아빠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게. 출산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태수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 없었죠. 아,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애 낳았어? 태수는 대충 둘러보더니 아기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휴대전화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정말 미련이 없어졌으니까요. 지연이가 오늘 민혁이 부모님 만난대. 나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너 혼자 괜찮지? 태수는 아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가 봐.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나간다. 태수는 허둥지둥 병실을 나갔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죠. 옆 침대 산모가 치근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지만 수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산후조리원은 당연히 갈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8천만 원이 있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 돈은 이미 지연의 차가 되어버렸죠. 수지는 산후조리 도우미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지연과 태수가 파티를 한 흔적이 역력했죠. 빈 술병과 치킨 상자가 널려 있었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언니 왔어? 아기 데리고 왔네. 근데 울음소리 시끄러울 텐데 어쩌지? 지연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갓 출산한 수진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었죠. 아가씨,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알다시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에이, 언니가 하는 게 빠르잖아. 나 드라마 보는 중이거든. 지연은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아기를 안방에 눕히고 부엌으로 향했죠.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기는 밤낮 없이 울었고 수지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죠. 태수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오히려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태수에게 투정을 부렸죠. 오빠, 나 진짜 못 자겠어. 내 울음소리 때문에. 언니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해. 수진아, 애 좀 조용히 못 시켜? 지연이가 내일 중요한 약속 있다잖아. 태수는 육아의 육자도 모르면서 아내에게만 책임을 떠넘겼어요. 수지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니까요. 어느 날 밤 수지는 아기를 재우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태수와 지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빠, 민혁이 부모님이 나한테 완전 반했대. 조만간 약혼 날짜 잡을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우리 지연이 드디어 재벌 며느리 되는구나.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그동안 나한테 많이 투자해줬잖아. 차도 사주고 명품도 사주고. 지연은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수지는 주먹을 꽉 쥐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잠깐 집에 갈게. 아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래. 얼른 와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아기 짐을 챙겼어요. 태수에게는 2-3일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죠. 태수는 대충 알았다며 손만 흔들었어요. 친정에 도착한 수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엄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무슨 일이야, 우리 딸?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어요. 수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죠. 적금 8천만 원 도난 사건부터 시작해서 출산 당일의 냉대, 산후조리 기간의 학대까지. 엄마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나쁜 것들, 내가 당장 찾아가서. 엄마, 진정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수지는 엄마를 진정시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엄마, 그 땅 말이야. 할아버지가 남긴 땅. 그거 이제 358억 원 가치가 된대.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그 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딸 그렇게 당하고 살 순 없지. 엄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안았죠. 이제 정말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낸 수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은 한층 밝아졌고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죠. 태수는 그런 수진을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너 왜 그래?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래. 친정에서 잘 쉬었더니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수지는 밝게 웃으며 아기를 안방에 눕혔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거실로 나온 수지는 태수와 마침 놀러와 있던 지연 앞에 그 봉투를 탁 놓았어요. 이게 뭔데? 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이혼 소송 서류와 재산분할 청구서였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태수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돈도 없으면서. 걱정 마.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도 봐봐. 수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건 태수가 지연에게 몰래 준 돈들의 증거 자료였죠.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차용증 사본까지 전부 다요. 당신이 결혼 후 5년간 아가씨한테 퍼부은 돈이 총 1억 9천만 원이더라. 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유용한 거야. 이건 횡령에 해당해.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있던 지연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언니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들이 너무 대놓고 했잖아요. CCTV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지연이 명품 가방이 급하다며 수진의 출산비보다 우선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 태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수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공동주거지에서의 녹음은 합법이야. 변호사님께 확인받았거든. 그리고 이건 확인했어? 수진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친정 땅의 감정평가서였죠. 현재 시가 358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땅은 우리 친정 엄마 명의야. 그리고 엄마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어. 외동딸인 나에게 전부 상속하신다고. 태수와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어요. 특히 지연은 입을 떡 벌리고 수진을 쳐다봤죠. 358억? 언니가 358억 물려받는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겠네요. 아, 참.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저는 형사고소도 준비 중이에요. 수지는 네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지연에 대한 공갈 및 협박죄 고소장이었죠. 아가씨가 저한테 아기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협박한 거, 출산 직후에 설거지 강요한 거, 전부 산후학대에 해당해요. 증거 자료도 확보했고요. 언니, 그건 농담이었어. 진짜로 한 건 아니었다고.
지연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수지는 차갑게 웃었을 뿐이에요. 농담이었다고요? CCTV엔 아가씨가 제 팔을 밀치는 장면도 찍혀 있는데요. 임산부 폭행죄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야, 김수진. 너 지금 우리 가족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태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지는 전혀 겁먹지 않았죠. 가족? 나를 임신 중에 방치하고 출산 당일에 혼자 119 타고 병원 가게 만든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차라리 남이 낫지. 수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소장은 이미 법원에 접수했어. 곧 재판 날짜 통지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내 지분이 반 들어가 있으니까 재산분할 끝날 때까지 함부로 처분 못해. 너 진짜. 태수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재빠르게 피했어요. 나 만지면 폭행죄로 추가 고소할 거야. 이것도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보여줬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태수는 그제야 멈칫했어요. 그럼 난 가볼게. 아기는 친정에 맡겨뒀으니 걱정 마. 재판 날짜 나오면 법원에서 만나자.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지연이 울부짖는 소리와 태수가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장해둔 녹음 파일들과 사진들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로비로 나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그날 밤 태수는 지연과 함께 비상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불러 모았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수진이가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가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엄마, 근데 수진이가 358억을 물려받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그 돈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죠. 뭐? 358억? 그럼 당장 달래야지. 이혼하면 우리가 손해잖아. 그게 수진이가 이미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준비 다 끝낸 것 같아요. 녹음 파일에 증거 자료에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고요.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동안 아내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럼 우리가 무릎 꿇고 빌어야지. 358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이잖아.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갈 기세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태수는 수진의 친정을 찾아갔어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커튼 사이로 수진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죠.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태수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수진은 커튼을 쳐버리고 엄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죠. 딸아, 박서방이랑 혹시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 아니요, 엄마. 전혀요. 저 사람들은 불쌍한 게 아니라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수진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란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석에 앉은 수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침착하게 앞을 바라봤죠. 옆엔 베테랑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 피고석에는 태수와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붙었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펼쳐보세요. 판사의 낮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나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재판장님, 피고 박태수는 결혼 생활 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 총 1억 9천만 원을 제3자에게 유용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차량 구매 계약서까지 전부 다 있었죠.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만삭이던 시기와 출산 직후에 방임과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로 입증됩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임신 중인 수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태수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장면이 나왔죠. 그 다음엔 출산 당일 밤 진통 중인 수진을 방치하고 자는 태수의 모습이 이어졌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심지어 태수의 어머니조차 아들을 차갑게 쳐다봤죠. 그리고 피고 2인 박지연은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지연이 수진에게 언니는 좀 빠져요. 망한 집안, 오빠 돈인데. 왜 참견회 같은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낱낱이 공개됐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방청석에 앉은 지연의 약혼자 민혁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죠.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태수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죠. 그게 피고가 동생을 많이 아꼈던 것은 사실이나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재산은 증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는 단순한 아껴준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고 몰래 적금을 해약하고 출산 비용조차 아끼면서 제3자에게 거액을 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재판은 수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태수는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럼 다음 재판 기일은 2주 후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민혁이 지연을 마주쳤어요. 지연아, 저게 다 사실이야?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민혁아,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됐어. 우리 부모님이 이미 다 아시더라. 너네 집안 조사하셨대. 오빠가 빚더미에 앉아있고 너도 신용불량 직전이라며? 민혁은 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어요.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혁은 냉정하게 말했죠. 약혼 파기야. 우리 집안과는 수준이 안 맞아. 그리고 이거. 민혁은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 박스를 꺼내 지연에게 던졌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민혁이 떠나자 지연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지나치며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두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주문. 원고 김수진과 피고 박태수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현 거주 아파트 지분 70%를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에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파트 지분 70%면 사실상 집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또한 피고 2인 박지연은 원고에 대한 협박 및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비틀거렸어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전과자가 되는 게 더 큰 문제였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에서 태수가 수진을 붙잡으려 했어요. 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들도 있잖아.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걱정 마. 난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당신 같은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나을 것 같네. 수진은 태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양육비는 법원 판결대로 꼬박꼬박 보내. 안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갈 거야. 358억. 그 돈 좀 나눠줘.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태수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수진은 비웃듯 웃었죠. 너 참 뻔뻔하다. 우리 엄마 재산이 왜 당신 거야? 꿈깨. 네 몫은 한 푼도 없어. 수진은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으악, 내 돈, 내 358억. 태수의 절규가 법원 앞마당에 공허하게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며칠 후 태수와 지연이 살던 아파트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대출 상환 연체로 경매 넘어간 거예요. 두 사람은 짐을 싸들고 쫓겨나야 했죠.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닥쳐. 다 내 허영심 때문이야. 내가 BMW만 안 달라고 했어도 내 탓이야? 오빠가 옳게 무시하고 나만 편들었잖아. 남매는 길거리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지만 두 사람에겐 자존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투룸에 세 식구가 살게 된 거죠. 태수는 공사판 일용직으로 전락했고 지연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게 다 수진이 때문이야. 태수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수진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일 뿐이었죠. 1년 후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VIP룸. 수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앞에 앉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키 큰 체격에 지적인 인상의 남자, 대학병원 외과 교수인 준호였죠. 이미 TV의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했던 그였어요. 수진 씨, 오늘 정말 예뻐 보이네요. 감사해요, 교수님. 두 사람은 6개월 전 처음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돌싱이었던 준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수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죠.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었고 수진도 그의 진심을 느껴 만남을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준호의 청혼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수진은 친정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나 재혼하기로 했어. 정말? 잘 됐다. 우리 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 응. 아들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진심이야.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난 것 같아. 엄마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수진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죠. 한편 태수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휴대전화로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강남대학병원 문준호 교수, 재벌 상속녀 결혼 예정. 화제. 기사 속 사진엔 수진과 준호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실려 있었어요. 기사는 수진이 358억대 토지를 상속받은 자산가이며 명문대 출신의 외과 교수와 결혼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태수는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어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제는 손도 못 댈 높은 곳에 올라 있었죠. 야, 박태수, 일 안 해?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옮겨. 현장 감독의 고함 소리에 태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자신과 화보 같은 사진 속 수진의 모습이 대비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태수는 지연과 시어머니가 있는 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TV에서는 수진의 결혼 소식을 다루는 연예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오빠, 저거 봐. 올케. 아니, 수진이가 재벌이랑 결혼한대. 지연은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어요. 편의점 알바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358억에다가 유명한 의사 남편까지. 완전 인생 역전이네. 닥쳐. 태수가 소주병을 집어던졌어요.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차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내 탓이라고? 오빠가 옳게 무시하고 내 편만 들었잖아. 또다시 남매 싸움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쉬었죠. 그만들 해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포기해. 하지만 태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그는 수진의 결혼식장을 알아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죠. 결혼식 날 태수는 낡은 양복을 입고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막혔죠. 죄송합니다만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부의 전 남편입니다. 꼭 만나야 해요. 전 남편이시라고요? 잠시만요.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잠시 후 수진의 변호사가 나타났죠. 박태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안 됩니다. 신부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돌아가세요. 제발이요. 우리 아들이라도 한번. 아드님은 이미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링보이 역할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태수에게 건넸어요. 안에는 수표 5장이 들어있었죠. 500만 원이었어요. 신부님께서 이걸로 당분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태수는 그 수표를 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500만 원. 예전 같으면 큰 돈이었지만 지금 수진에게는 푼돈에 불과했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태수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봤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던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깜찍한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반지를 들고 서 있었죠. 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새아빠 준호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모습도 보였고요. 으악! 태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초라한 그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와 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다른 하객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나 알아서 갈게. 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죠. 호텔 앞 분수대에 앉아 태수는 손에 쥔 수표를 바라봤어요. 500만 원. 수진이 마지막으로 건넨 동정이었죠. 아니, 동정이라기보다 완벽한 마침표였어요. 내가 뭘 버린 거야?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8천만 원을 탐하다가 358억을 잃었다는 것을, 동생의 허영을 채워주려다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날렸다는 것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지연이었죠. 오빠 어디야? 엄마가 저녁 차려놨는데. 빨리 와. 오늘 내 알바비 나왔으니까 치킨이라도 시켜 먹자. 알바비로 치킨을 사 먹는 신세. 그것이 BMW를 선물 받았던 지연의 현재였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죠. 반대편 호텔 창가에서는 수진이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준호가 두 사람을 포옹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수진아, 오늘 정말 예뻐. 고마워요, 여보. 수진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멀리 초라한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태수가 보였죠.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미련도 분노도 동정도 없었죠. 그저 이제는 남이 된 사람일 뿐이었어요. 엄마, 저 사람 우리 아빠예요? 아들이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수진은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우리 진우의 진짜 아빠는 여기 계셔. 수진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죠. 그래, 진우야. 아빠가 앞으로 평생 너랑 엄마 지켜줄게. 네, 아빠. 아이는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객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수진은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준호의 동료 교수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가 수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죠. 피로연이 끝날 무렵 수진의 친구 영희가 다가왔어요. 수진아, 진짜 잘됐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기쁘네. 고마워, 영희야. 근데 태수 그 자식 오늘 여기 왔었다며? 보안한테 쫓겨났다고 하던데. 응. 근데 난 만나지 않았어. 만날 이유도 없고.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영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죠. 넌 정말 대단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아니야. 나는 그냥 당연한 걸 되찾은 것뿐이야. 내 존엄성이랑 내 미래를. 수진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그 눈빛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죠. 몇 달 후 수진은 준호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죠. 넓은 거실에는 아이를 위한 놀이방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이거 봐. 진우 방의 이 책장 어때? 준호는 가구 카탈로그를 보며 물었어요. 수진은 다가가 함께 살펴봤죠. 좋아요. 진우가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걸로 주문할게. 아, 맞다. 다음 주에 우리 병원에서 자선 행사하는데 같이 갈래? 자선 행사요? 응. 저소득층 아이들 의료 지원 행사야. 수진이도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도 한때 도움이 절실했던 적이 있었죠. 그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역시 우리 수진이. 준호는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포옹 속에서 수진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죠. 같은 시각 좁은 투룸에서 태수는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재벌 병원장 부부의 기부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수진과 준호가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대한병원 준호 교수 부부, 소외계층 의료 지원에 3억 원 쾌척. 으악! 태수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TV 화면이 금이 가며 꺼졌죠. 오빠, TV 왜 그래? 그거 내가 몇 달 알바해서 산 건데.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TV는 이미 망가진 후였죠. 미안. 내가.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한숨을 쉬었어요. 태수야, 이제 그만 좀 잊어라. 수진이는 이미 다른 사람이야.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고.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요. 8천만 원 때문에 358억을 날렸어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아내를 잃었어요. 태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 후, 수지는 호프 파운데이션 희망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학대받는 여성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죠. 수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언론이 몰려왔어요. 수지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죠. 여러분, 저는 한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존엄성마저 짓밟혔죠. 하지만 그 시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이 재단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우는 객석에서 아들 진우를 안고 자랑스럽게 수진을 바라봤죠. 진우야, 엄마 멋지지? 네, 엄마 최고예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여보, 뭘 생각해? 준호가 물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행복해. 수진이를 만나서. 준호는 한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뒷좌석에서 진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편안한 얼굴을 보며 수진은 생각했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명품 가방도 비싼 차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수진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왔어요. 재단 후원금이 또 들어왔다는 메시지였죠. 익명의 후원자였는데 금액이 꽤 컸어요. 좋은 분들이 많네. 수진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을 더 꽉 잡았죠. 그날 밤 공사장 숙소에서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낮에 현장에서 다친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죠.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수진의 재단 개소식 기사를 발견했어요. 기사에는 수진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려 있었죠. 수진 재단 이사장,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태수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수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적혀 있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태수는 중얼거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침대 옆 작은 액자에는 아들 진우의 사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이미 3년 전 것이었어요. 지금 진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태수는 알 길이 없었죠.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지만 면접권은 수진이 거부했어요. 진우를 위해서라는 이유였죠. 법원도 수진의 손을 들어줬어요. 미안하다, 진우야. 태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죠. 복도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문 좀 열어봐. 편의점에서 싸게 산 도시락 하나 샀어. 태수는 힘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지연도 많이 야위어 있었죠. 한때 명품만 고집하던 그녀는 이제 편의점 할인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어요. 언니, 재단 만들었다며? 뉴스에 나오던데. 응,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맞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우리가 잘못했어. 크게. 두 남매는 작은 방에서 말없이 도시락을 먹었어요. 한때는 BMW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해요.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처럼 끝까지 견디고 준비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진처럼 당당한 행복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